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된다는 6월 축축한 공기만큼이나 마음도 눅눅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부모님과 아이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감정이 더 짙어지곤 하죠. 오늘은요, 오직 자식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헌신해 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또 간섭이라는 오해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이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영상 끝에 마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73세 이말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한 교사였고, 은퇴 후엔 남편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말자 선생님은 애도 반듯하게 키우고 며느리도 교사라면서요? 참 성공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요즘 저는 제 방식이 정말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됩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적부터 모든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진로, 성적, 친구 문제, 심지어는 옷 고르는 것까지 저와 상의했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제게 묻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솔직히 흐뭇했습니다. 내가 참 괜찮게 키웠구나 싶은 자부심도 있었고요. 며느리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왠지 동료 같고 마음이 더 갔습니다. 같은 교사니까 말이 더 통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뭔가 조언을 하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 눈빛엔 늘 답이 없었고 말끝마다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이제 제 가정은 제가 이끌어야죠.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싶었고 한편으론 지금 시대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선택할 기회를 처음부터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버림받은 노모가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간섭을 돌아보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혹시 제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선 아들 밥 해먹이고 숙제 봐주고 남편 대신 부모 역할까지 도맡았지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고 집안일이나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니까요. 아이에겐 늘 바르고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 아들에게도 늘 가르치는 말투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밥 먹을 땐 똑바로 앉아야지. 결정할 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점점 험해지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주겠냐는 마음뿐이었죠. 아들도 그런 저를 잘 따랐습니다. 뭘 사든 뭘 하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고 저는 항상 뿌듯하게 답해줬죠. 고등학교 진학도 과외 선생도 군대 보낼 시기도 다 제가 정했어요. 아이도 큰 불만 없이 제 말을 믿고 따랐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엄마, 등록금은 이번에 어떻게 할까? 엄마, 자취보단 통학이 낫겠지? 저는 조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이의 선택지를 제가 너무 일찍부터 지워왔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도 비슷했어요. 엄마, 이 사람 어때? 엄마가 보기엔 얘 괜찮지?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저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실에 호감이 갔습니다. 말투도 점잖고 표정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인사가 바른 아이였어요. 나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니 우리 집과도 잘 맞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집 위치, 혼수 품목, 예단 방식까지 제가 거의 다 정했어요. 며느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순하고 말 잘 듣는 애가 어딨어 하며 흐뭇해했죠. 결혼 초에는 가끔 식사도 같이 했고 명절이나 생일엔 제가 먼저 챙겼습니다. 손녀가 생겼을 땐 저도 모르게 육아에 대해 이것저것 조언을 하게 되더군요. 요즘은 분유보단 모유가 좋다더라. 이유식은 4달 넘어야 시작해야 돼. 손에 장난감 쥐어줄 땐 이 순서로 가야 해.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네, 어머님 하고 받아들였고 저는 그게 서로 잘 맞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는 그저 참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어떤 날은 제가 말하자마자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남편은 신문만 넘기며 그냥 좀 내버려둬.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저 내가 애정을 잘못 표현했나 보다 하고 넘기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고 아들 또한 저와의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든 제게 물어보던 아들이 요즘은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먼저 보더군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이가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밀어내다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늘 아이에게 선택이 아니라 답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처음부터 거칠게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말 한두 마디, 눈빛 하나, 표정의 굳어짐 같은 작고 조용한 균열들이 서서히 마음을 갈라놓았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저는 제 경험이 큰 자산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초등학생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부모들을 상대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죠. 아기는 요즘 수면 리듬이 중요한 거 알지? 책은 이런 주제로 먼저 보여줘야 정서 발달에 좋아. 장난감은 시끄러운 것보다 조작하는 게 발달에 더 낫더라. 며느리는 처음엔 네, 어머님 하며 듣는 듯 했지만 그 대답 속엔 힘이 없었고 표정은 자주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요즘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아이도 저희도 적응해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부담이었던 걸까? 입술을 꾹 다문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쓰리더군요. 나도 애 키워봤고 남 가르쳐 본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을까? 그날 이후 아들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뭐든 묻고 의논하던 아이였는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엄마는 그냥 지켜봐줘요.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보며 반찬을 더 해주려고 제가 손녀는 요즘 뭐 잘 먹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 속엔 서운함, 피로, 거리감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의 메시지는 더 뜸해졌고 며느리는 아예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생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작은 화장품 선물을 준비해 집에 들렀는데 며느리는 문 앞에서 선물만 받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지 않더군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 오늘은 좀 바빠서요. 그 표정은 미소도 감사도 아닌 그냥 정중한 차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봐? 그러자 남편이 말했죠. 여보, 당신 말투가 항상 정답 같잖아. 그게 가끔은 애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조언한 것뿐인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아는 걸 조금 알려준 것뿐인데, 하지만 되짚어보니 그 조금이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답을 말했고 며느리가 자기 방식으로 하려 하면 나는 그걸 틀렸다고 정정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안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사였고 아이도 잘 키웠고 그러니 내가 아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저는 점점 그 집의 외부인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퇴근길에 들르지도 않고 연락도 뜸해졌죠. 어쩌다 집에 가게 되면 며느리는 말없이 분주한 척했고 아들은 늘 바쁘다며 대화는 피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녀의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제게는 일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더군요. 어머님은 바쁘실 것 같아서요. 저희끼리 조용히 다녀오려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피한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느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감싸느라 더 이상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마침 근처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약국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아이고, 우리 손녀 괜찮아? 하며 손을 뻗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살짝 뒤로 감싸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한테 미리 말씀 주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오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벽을 쌓니? 나쁜 뜻으로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좋은 뜻이었겠지만 우린 그게 좀 너무 숨막혔어. 숨막혔다는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토록 잘 키웠다고 믿었던 아들 입에서 숨이 막힌다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후 며느리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아들과도 대화는 필요할 때만 짧게 오가는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카톡 메시지 한 줄이면 끝이었어요.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녀가 5살 생일을 맞았다고 해서 작은 인형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며느리는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끼리만 놀기로 해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많이 참견한 건 아니야? 처음엔 그 말이 또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졌습니다.
나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했던 말들이 그렇게까지 숨을 막게 했던 걸까? 내 방식이 옳다고,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왔던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한 말, 그 모든 게 그들 입장에서 꾹꾹 눌러온 답답함의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도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뜬금없는 연락에 놀랐지만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유모차 끌고 근처 공원 산책하려고요. 엄마도 같이 걷자고 우리가 모시러 갈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아들의 우리라는 말. 며느리 목소리는 없었지만 아마도 둘이 함께 의논했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거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가 뛰노는 걸 바라보며 며느리는 웃으며 커피를 건넸고 아들은 간만에 근황 얘기를 풀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일은 어때요? 아빠는 여전히 TV만 보시죠? 그 대화들이 사소했지만 그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셋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도 요즘 산책 자주 하세요? 이 날씨 놓치면 금방 더워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을 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 발 물러서자. 간섭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이제 엄마는 너희 방식 존중할게. 아들은 이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노력할게요, 엄마. 앞으로는 너무 멀어지진 말아요. 그 한 줄이 가슴 깊은 곳에 말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약국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자 씨, 며느리 복직했다면서? 축하해요. 요즘 다시 학교 나가니까 살만 난다고 아주 좋아하던데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학교로 복직했다는 사실, 그 중요한 결정을 저는 아들도 며느리도 어느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왜 말 안 한 걸까? 혹시 또 내가 뭐라고 할까봐 숨긴 걸까? 이젠 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걸까?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내 다시 학교 나갔다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괜히 또 간섭하실까봐. 이번엔 우리끼리 조용히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아예 내게 말조차 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인데도 귀에선 아들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조용히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도 조심스러웠던 걸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답을 정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건지 또 한 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복직 사실을 듣고 난 뒤 며칠간은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또 감정 섞인 말이 나올까 겁이 나더군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 했을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서운함과 허탈함이 번갈아가며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얘기해 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며느리 다시 학교 나간 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들었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말자야, 애들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보려는 거야. 당신이 조금 더 놓아줘야 해. 그 말이 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놓긴 몰라. 내가 뭐 그렇게 쥐고 있었어? 말이 다 나오고 나서야 그랬구나. 난 아직도 계속 쥐고 있었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손녀의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사진이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짧은 글과 함께 환하게 웃는 손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아래 아들의 답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 덕에 아이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 그걸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젠 아이도 며느리도 아들조차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 어떤 결정에도 일정에도 감정에도 나는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손녀 사진이 붙어 있던 냉장고, 문, 아들이 쓰던 책상이 있던 방,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조용히 웃으며 앉아있던 소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젠 아무도 그 공간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쓰려다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라도 먼저 다가가야 하나. 그런데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겁도 나네. 이런 생각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가만히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아기였던 손녀를 안고 웃던 사진, 결혼식 날 정장을 입은 아들의 긴장한 얼굴, 며느리가 인사드리며 내민 두 손. 그땐 나도 사랑받는 존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단지 방해가 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들을 내 사람으로만 여겨왔고 며느리를 내 기준에 맞춰야 할 사람으로 대했고 손녀에게도 내 방식대로 잘 키워야 하는 아이로 대해왔다는 거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전하려 했던 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이제야 또렷이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아들은 나에게 마음을 닫았고 며느리는 경계하고 손녀는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TV도 책도 음식도 다 시큰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하러 간 김에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하지 않고 조용히 안쪽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냥 방해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들릴 듯 말 듯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아직도 연락하세요? 요즘은 좀 조용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는 우리 가정보다 어머님 감정이 더 중요해진 기분이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은 어머님 눈치부터 받고 이 결혼이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 세 사람이 된 것 같았달까?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은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든 존재였다는 뜻이었어요. 잠시 뒤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뭐래? 이제 좀 나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야 낫지만 아직도 결정할 때는 어머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솔직히 남편이 내 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며느리 옆에 앉은 사람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결정권자였다는 얘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텀블러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 앉아 있겠더군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무거운 족쇄였을까? 내가 해준 조언, 내가 건넨 배려, 그 모든 게 결국 그들에게는 부담이었구나.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목소리만 들으려고 했는데 받자마자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내 아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난 내가 내 편이라고 그 정도는 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내가 우연히 들었어. 내 아내가 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고. 그런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너무 오래 끌려왔던 것 같았어. 처음엔 그게 의무인 줄 알았고 엄마가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숨이 막히더라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엄마가 짜준 인생을 대신 사는 기분이었어. 그 마지막 말이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엄마가 짜준 인생, 대신 사는 기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그 애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의 인생 내가 만들지도 책임지지도 않을 거야.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제 눈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내 품 안에 두던 시절을 끝내야 한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먼저 나서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참견하지 않기로요.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을 앞세워 누군가의 삶에 발을 들이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늘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었나 싶더군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구청 평생교육센터에 등록해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늘 아이들 숙제 봐주던 손놀림으로 이번엔 제 얘기를 종이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사진 한 장에 울컥했겠지만 이젠 사진을 보고 그냥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은채 학교 발표회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처럼 꼭 오세요도 아니었고 와달라는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었고 그 안엔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예전 같으면 벌써 날짜를 표시하고 옷을 고르고 있었을 테지만 이번엔 제 감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천천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을 조금 하고 오래 입지 않았던 자켓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강당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채가 무대에 올라와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발표회에 섰을 때 땀 흘리며 무대에 오르던 모습. 그때의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장 앞줄에 서 있었고 혹여 대사 하나라도 틀릴까 애가 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채의 작은 음성과 표정,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저는 그저 한 명의 관객으로서 조용히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아들이 잠깐 다가왔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 참 잘했더라. 많이 컸구나. 그 말 외엔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굳이 뭘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끝에 걸릴 때마다 한 시절이 조용히 저를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의 엄마이기 이전에 그저 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언젠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끔은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결정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에 대해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존중받을 만한 하나의 세계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누군가가 저처럼 자식의 인생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그들의 삶을 인정할 때 그제야 진짜 가족이 됩니다.